가면을 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면 뒤에 자신을 숨겨온 사람.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가면을 쓴 탓에 가면과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 가면만이 생존의 수단이자 유일한 도피처였던 사람.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국 가면과 한데 뒤엉켜 폭발해버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2016년 7월 3일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한 집주인이 본인이 이렇게 세를 놓은 집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층에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날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비가 들이치잖아요. 방 안으로. 그래서 걱정된 마음에 창문으로 다가가서 집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창문 너머로 뭐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당히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방 전체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두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시신 중에 하나가 세입자였던 66세 김 씨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두 시신의 신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 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밝혀진 거예요. 여기서 집주인은요,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립니다. 세입자 김 씨가 지난 4일 동안 자신에게 2번이나 전화를 했던 걸 떠올린 거죠. 전화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집에 이종 사촌이나 동생이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열어주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 씨에게 이종 사촌 동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집주인한테 했던 거죠. 이거는 결국에 누구든지 이 집의 문을 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통화 내용과 정황은 경찰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말 자체가 이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 이 집에 찾아와서 이런 끔찍한 현장을 발견하게 될까봐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두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이종사촌을 들먹이면서 먼저 나름의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한 의심을 품은 경찰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일주일 동안 비우면서 주인에게 2번의 전화를 걸었던 김 씨. 과연 그는 어디에서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경찰이 그 전화의 발신지를 추적을 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정신병원 앞에 있는 공중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대를 조사를 했겠죠. 경찰이 그 공중전화 주변을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했더니 그 인근에 정신병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이 김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해요.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 김 씨가 예전에 입원한 적이 있었던 병원이에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겁이 나니까 정신병원에 숨어 있으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2 사람을 죽였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리 어렵지 않게 김 씨를 체포해서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의외의 사실을 알고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었을까요? 검거된 김 씨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경찰은. 근데 여장 남자였던 거죠. 최근까지 여자 속옷을 착용하고 화장을 하면서 머리를 길렀던 김 씨를 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장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2명의 남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사건 당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7일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남자와 말다툼을 벌여요.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다툼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동거남이 결국에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혼자 남겨져서 좀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니까 성욕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가 질 무렵쯤 돼서 이 김 씨가 여장을 하고 남자들을 찾아서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함께할 남자를 찾았다는 그는 부산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김 씨는 평소에 노숙자들을 상대로 주정을 부리거나 유혹을 해서 인근 상인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숙자들 역시 여자 옷을 입고 기괴한 화장을 한 채 술을 마시자고 하는 김 씨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요. 때문에 김 씨는 늦은 저녁을 노려서 부산역으로 향했던 거죠. 왜 저녁에 갔냐면 저녁에는 노숙자들이 대부분 술에 만취한 상태래요. 그래서 맨정신일 때는 김 씨한테 욕을 하고 거부를 하지만 술에 많이 취했을 때는 김 씨가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제안들을 크게 거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녁에 나갔던 거예요. 상대를 물색하던 김 씨는 노숙자이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씨와 B씨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안주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합석을 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소주 4병을 비워요. 술을 마시고 있던 김 씨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말쑥한 차림이었던 A씨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호감을 표시하는 나름의 어떤 신호를 보냈던 것 같아요. 추파를 던진 거죠. 이 A씨 역시 싫지 않은 눈치였는지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함께 김 씨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이 있었던 B씨가 있었잖아요. 이 B씨가 나도 같이 가, 나도 데려가. 기어코 자기도 함께 가겠다 라고 우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김 씨가 A씨와 B씨 두 사람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된 거죠. 여기가 김 씨의 집입니다. 김 씨의 집으로 온 세 사람은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안주는 금세 바닥이 났고 김 씨는 안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요, 김 씨의 진술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안주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왜 싸웠나 봤더니 이 노숙자 A씨와 B씨 둘이서 서로 먼저 내가 먼저 김 씨와 관계를 갖겠다 라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던 거죠. 급기야는 서로 몸싸움까지 일어났고 김 씨는 그들을 말리러 나섰습니다. 조용히 하라면서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어서 갈라놓으려고 했는데 이 김 씨가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 체격의 두 사람을 말리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말리던 김 씨는 두 사람이 욕설을 하며 자신을 밀어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곧 이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안주를 만들던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곧장 A씨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고요. 호감을 느꼈던 상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를 공격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A씨를 무려 27번이나 찔렀다고 해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공격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어쨌든 호감이 있어서 집으로 데려왔고 김 씨가 진술했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27번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던 거죠. 김 씨가 A씨를 공격하는 동안 B씨는 이미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몸도 못 가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B씨를 향해서 왜 내가 이 사람을 죽인 나를 말리지 않았냐 라면서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옷걸이에 걸려있던 노란색 스카프를 빼서 B씨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현장을 피해서 자신이 예전에 입원했었던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을 해서 숨어버렸던 거죠. 60대의 김 씨는 왜 여장남자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의 과거를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김 씨는 14살에 부모를 여의고 5형제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각설이 분장을 하고 동네 엿장수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15살부터는 유랑 서커스단의 줄타기 단원으로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구가 상당히 작았잖아요. 여자들도 150cm라고 하면 작다라고 하는데 성인 남성이 이제 150cm라고 하면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옷을 입고 활동을 했대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서커스 단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에 이 김 씨가 공중줄타기 묘기를 연습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때 허리를 상당히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이때부터는 오직 남성들하고만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장이죠. 서커스단을 나온 뒤에 그는 자갈치 시장에서 좌판 상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고 해요.
당시에도요,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상인들에게 막 추파를 던졌대요. 이번 사건 때처럼. 그래서 문제를 되게 많이 일으켰던 거죠. 이후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유로 학대, 구타, 암매장으로 악명이 높았던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서 82년부터 5년 동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줄곧 부산에서 지내온 김 씨는 노점상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왔던 거죠. 이렇게 불우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불우한 과거를 거론하면서 이게 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그의 또 다른 과거가 드러납니다. 김 씨가 이미 2008년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었던 살인 전과자였던 거예요. 그는 2008년 당시에 이 자갈치 시장에서 여장을 하고 고무줄을 팔고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만난 40대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에 성관계를 하고 목을 졸라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거죠. 당시에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성을 살해하기 2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욕설을 했다. 나한테 욕을 퍼붓고 막 주먹을 휘둘렀다. 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게 범행의 이유다 라고 진술을 했던 거예요. 김 씨는 이때도요, 지금처럼 내 과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동정심을 유발을 했고, 실제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로부터의 추행이나 폭력이 범행을 부추긴 면이 있는 점과 김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했던 점, 그리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었어요.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과 7년형에 그친 김 씨는 2015년 만기 출소 후 1년 만에 2사람을 죽인 끔찍한 살인을 다시 저질렀던 거죠.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2명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집으로 데려온 점과 흉기로 수십 차례나 찌른 점 등은 재판부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는 술에 취해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스카프를 이용해서 살해한 점, 이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 내용에 물어보면 이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은요, 김 씨의 범죄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김 씨는 단지 기초수급자여서 배고파 힘들어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 주민들이 음식을 주면 고맙다면서 연신 고개를 꾸벅이던 소심한 노인이었기 때문이죠. 김 씨는 본인 스스로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헷갈려 했습니다. 시장에서 엿장사를 할 때는 각설이 분장에 꽃과 색동천이 달린 한복을 입고 시장 바닥을 누볐고, 장사가 끝난 뒤에는 치마를 입고 가발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완벽히 화장한 모습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소심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잠들었죠. 김 씨는 수많은 자신의 가면 속에서 헤매이다가 결국 어긋난 모습으로 폭발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범행 내용은 전부 김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이렇게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을 했지만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태껏 진술된 동기라고 하는 내용은 모두 김 씨의 주장일 뿐이고 재판부는 김 씨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김 씨 혼자만이 알고 있겠죠. 진상은 영원히 묻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가 다시 사회에 돌아온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김 씨가 남은 삶을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부산 여장남자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